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김대중 대통령, 좋아하고 존경하는 진짜 세계사적인 정치인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빛나게 한 그런 분입니다. 오늘 함께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과 또 우리 세계인들의 우상인 BTS를 함께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 큰 영광이고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는 데 행동한 양심의 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변인으로 모시고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특임 교수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대중 대통령 관련 저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조만간에 아마 출판을 할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유산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여러 가지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너무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오늘 김대중과 BTS의 접합이라는 제목으로 해서요. AFP의 낡은 시각 그리고 K-팝의 새로운 현실이라는 이 주제로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그 발표는 저희가 너무나 좋아하는 분이죠. 한상진 교수님이십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시고요. 또 중민재단 이사장이시고 또 한국화학중앙연구원 원장을 지내셨고요.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 정책 자문위원장을 지내신 한상진 교수님. 너무나 저희들이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학자신데요. 오늘 발표까지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 세 분은 이따 토론 시작하면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심두보 교수님, 또 최효준 교수님, 김영탁 선생님 이렇게 세 분 이따 토론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먼저 한상진 교수님께 약 40분에서 50분 걸쳐서 발제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한상진 교수님, 발제 네, 지금 가능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예, 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한 교수님 예, 발제 요청해 듣겠습니다. 김홍국 선생님 또 친절하게 저를 너무 과찬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제가 이 BTS 아미에 대해서 다소 좀 관심이 생겨서 저 영문으로 책을 한 권 내야 되겠다 하고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이제 어, 그래서 여러 뭐 자료들이 좀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BTS 관계를 좀 규명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아서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오늘 아침 새벽에 보내드렸는데 굉장히 참 놀랍게도 빨리 그 박춘원 선생님께서 정리를 하셔갖고 이 한글본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같이 오늘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춘원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노명환 선생님께 또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사회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뭐 오랫동안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제자들 뭐 길러내고 하긴 했지만 요즘은 이제 명예교수 신분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학교에서 다 가르칠 때와는 달리 요즘은 뭔가 이 미래를 좀 더 이렇게 열린 눈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뭐 이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참 우울한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BTS와 아미로부터 제가 받은 뭐 신선한 충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뭐라고 할까요? 근대가 점점 자기 파괴적인 그런 방식으로 질주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그래도 사람들한테 뭐 희망을 주는 뭐 음악을 만들어내고 또 그걸 매개로 해서 그 아미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이제 BTS의 팬들이 세계적인 어떤 조직을 가지고 서로 연대하면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 단순히 뭐 음악을 소비한다는 그런 관점을 넘어서 상당히 선한 의지로 여러 연대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럴까? 참, 뭐 특이하고 또 아름답다. 좀 이렇게 긍정적이다, 이게. 뭔가 미래에 대해서 그나마 좀, 뭐랄까, 위로라고 할까, 기대를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뭐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해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은 그 BTS의 문제를, 뭐, 김대중 전 대통령과 연관성에서, 좀 이렇게 제가 정리한 것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그 배후에 있는 저의 이론적인 문제의식은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가 상당히 그 다원적이고 약간 아무런 세계적인 그 위험사에 살고 있다는 그런 명제를 저는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불불이 각자 도생을 하는, 분리되고 외롭고 어려운 뭐 난제들이 많이 부딪히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뭔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국제적인 연대 활동이 뭐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지만, BTS를 통한 이 활동도 좀 차원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지만 굉장히 그 뭐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평소에 제가 생각을 해서 제 그 이론가로서의 이 관점에서 BTS와 아미를 좀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것은 그 박준원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신 요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막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BTS가 3월 21일 날 광화문에서 이제 아리랑 그 컴백 공연을 했는데요. 3월 20일 날 프랑스에서 가장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AFP 매체가 이렇게 그 보도를 했어요. 근데 상당히 좀 암울하고 좀 비판적인 그런 보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출발점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보도의 뜻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이 보도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어떤 것들인가, 이것을 좀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제 출발점이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BTS와 김대중 전 대통령 사이에 상당히 그 유기적인 불가분리의 어떤 관계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잘 포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BTS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20일 APT는 K-팝 산업을 비판적으로 해석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보도가 부각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K-팝의 세계적 성공은 고도로 규율된 유계적 생산 체제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BTS의 비범한 성취와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AFP의 강조점은 산업 내부에 자리 잡은 구조적 긴장과 인적 비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보도를 출발점으로 삼아 K-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네. 자, AFP의 첫 번째 비판은 K-팝 산업 조직 자체를 향합니다. 이 산업을 공장식 대량 생산 체제로 묘사하는데, 이 표현은 전직 아이돌 유세라의 말을 빌려온 것입니다. 기획사는 극심한 경쟁 환경에서 신인 아이돌 그룹을 끊임없이 찍어내고 그 가운데 지속적 성공을 거두는 그룹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화려한 에피 뒤에는 장시간 노동, 고된 트레이닝, 의무와 체중 후 엄격한 관리, 일상 전반을 감독하는 통제 체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AFP가 보기에 아이돌은 산업적 생산을 닮은 제도적 규율 속에서 빚어지며 교체 가능한 상품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비판서는 엔터테인먼트 체제 내부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겨눕니다. 이 보도는 이른바 노예 계약을 둘러싼 과거 논란을 환기시킵니다. 기획사가 장기 계약과 불평등한 수익 분배로 아티스트를 압도적으로 통제하던 시기 말입니다. 동방신기 분쟁 이후 도입된 계획이 형식상 계약 기간을 줄였지만
AFP는 더 깊숙한 위기 구조는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고 암시합니다. 체제는 근본부터 하향식이며 기획사가 조직의 우선순위에 따라 아티스트를 모으고 훈련시키며 통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비판은 이런 겁니다. 세 번째 비판은 아이돌과 팬의 관계를 다룹니다. AFP의 진단에 따르면 K-팝 산업은 아티스트와 청중 사이의 정서적 친밀성을 의도적으로 키우는 동시에 팬덤의 애착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돌의 사생활을 통제합니다. 연애설이 팬들의 분노, 시위 트럭, 공개 사과로 이어진 사례들이 그 증거로 제시됩니다. AFP가 인용한 분석에 따르면 팬은 더 이상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깊이 투자된 참여자이며 그들의 애착은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모델에 구조적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보도 마지막 비판은 더 어두운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전국을 비롯한 아이돌을 향한 스토킹과 사생활 침해, 위협 행위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강박 팬덤 문화의 증상으로 제시됩니다. 또 정신건강 문제와 심리적 압박을 다루며 특히 문빈의 사례를 거론합니다. AFP는 이러한 비극을 사이버 불륜과 극도 경쟁, 끊임없는 압박과 연결짓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도는 K-팝 체제가 세계적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근본 차원에서 변화했는가를 묻습니다. 방시혁 같은 인사가 K-팝을 서구 엔터테인먼트와 비교하여 옹호하지만 AFP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기본 위계 논리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AFP의 비판의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만들어 봤었습니다. 저는 코리아 헤럴드를 통해 이 비판에 답변을 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이 비판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구조적 긴장과 불균형한 압박, 강도 높은 조직 체계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진지한 관찰자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비판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전환을 결국 포착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체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체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AFP가 K-팝을 공장 생산으로 묘사했을 때 그것은 제가 산업적 상상력이라고 부르는 것에 갇혀 있습니다. 이 상상력은 조직을 보면 곧장 기계적 반복을 떠올리고 조정을 보면 창의성의 억압을 떠올리며 기후를 보면 개성의 상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동시대 문화 생산은 더 이상 20세기 산업사회학의 범주만으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겉으로 표준화처럼 보이는 것이 내부에서는 매우 다르게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창의성 자체를 조직하고 다듬고 시험하고 확장하는 방법론으로 기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개념적 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디서 그 자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 인물에게로 돌아갑니다. 1999년 IMF 위기를 막 통과한 한국에서 한 정치 지도자가 던진 통찰입니다. 이 통찰은 당시에는 경제 회복의 언어로 받아들였지만 25년이 흐른 지금 다시 보면 21세기 문화 생산을 해석하는 데 가장 정확한 틀 한가운데 떠오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신지식인 개념이 그것입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에 신지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안했을 때 그는 결정적인 인사 역사적 도전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IMF 위기를 막 통과한 시점이었고 문제는 더 이상 경제 회복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지식 기반 사회를 향해 위해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다시 세울까가 핵심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노동, 자본, 학력, 신분과 같은 것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지식과 혁신, 실용적 노하우, 지속적 학습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신지식인은 단지 정보를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 변화하는 역사적 조건 아래서 방법 자체를 끊임없이 변형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체제까지를 가르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BTS와 하이브는 문화 공장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신지식인 플랫폼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이브가 체계화한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하이브는 창의성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진화하며 세계로 확장될 수 있는 조건들을 체계화했습니다. 최근 하이브 아메리카의 이재상 대표는 회사의 구조를 아티스트의 개발, 음악 제작, 안무, 마케팅, 팬 소통을 하나의 협업 툴로 통합한 동기화된 체제로 묘사했습니다. 싱크로나이즈된 체제로 묘사했습니다. 이 틀은 정책이지 않습니다. 적응적이며 서로 다른 문화권 사이에 이전 가능합니다. 이는 기계적 재생산의 언어가 아니라 방법론의 언어입니다. 1999년 그래서 저는 신지식인을 정의하는 네 가지 본질적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고정관념과 굳어진 전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 둘째, 현실 기반의 사고방식. 셋째, 정보에 대한 개방성과 소통적 학습. 넷째, 끈기와 인내, 지속적 실험. 이 조건이 오늘날 매우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BTS와 하이브 성공이 산업 생산의 낡은 틀로는 적절히 설명될 수 없는 까닭을 이 네 조건이 정확히 짚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조건씩 BTS의 실제 궤적과 겹쳐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BTS에 의해 놀라울 만큼 입증되어 왔습니다. 처음부터 BTS는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정해진 관습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듬어진 화려함이나 표면적 셀럽 문화 대신 청춘의 불안한 외로움, 정신적 압박, 사회적 불평등, 정체성 갈등, 자기 성찰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들은 과거의 성공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재발명해 왔습니다. 흔히 BTS 2.0으로 묘사되는 최근의 변화가 인상적인 사례입니다. 공연 스타일이 제고되고 안무는 선택적으로 줄었으며 음악적 정체성과 보컬 표현이 더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미 상업적으로 통한 것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기보다 BTS는 자신의 예술적 원칙을 의식적으로 재검토하고 수정했습니다. 정확히 신지식인을 정의하는 종류의 성찰적 혁신입니다. 네. 두 번째 조건은 현실 기반의 사고입니다. 신지식인은 시대의 구체적인 문제와 변화를 정확히 포착해야 합니다. 비판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하는 도전을 식별하고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응답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BTN은 이 조건을 중요한 방식으로 충족합니다. 그들은 음악과 소통은 세계 곳곳의 젊은 세대가 겪는 정서적, 사회적 현실, 곧 불확실성과 고립, 경쟁, 정체성 혼란, 빠르게 변하는 사회 안에서 의미를 찾는 일을 끊임없이 비춰왔습니다. 그들의 세계적 공명은 정확히 이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세계화와 디지털화, 사회적 파편화 아래서 살아가는 수백만 사람들이 공유하는 실제하는 경험을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하이브 또한 한국 시장에 머물지 않고 세계 문화 경제의 구조적 변환을 인식해 통합 체제를 발전시켰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정보에 대한 개방성과 소통적 학습입니다. 지식인은 우물한 개구리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는 정보 수집과 열린 마음, 소통 학습이 불가결합니다. 이 조건은 BTS와 하이브의 가장 큰 강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의 체제는 세계 청중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작동합니다. 이버스 같은 디지털 플랫폼,
AI 보조 번역, 소셜 미디어, 스트리밍 환경, 실시간 피드백이 아티스트와 청중 사이에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소통 네트워크를 만들어냅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 과정이 한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BTS는 단지 완성된 상품을 수동적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소통 자체가 문화 생산의 일부가 됩니다. 아미는 해석과 순환, 정서적 증폭, 상징적 재구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합니다. 네. 네 번째 조건은 끈기와 인내, 지속적 실험입니다. 신지식인은 즉각적 성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혁신은 거듭된 시행착오와 규율, 끈질김, 용기, 그리고 불확실성에도 멈추지 않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BTS의 역사가 이 조건을 강하게 반영합니다. 이 그룹은 당시의 지배적 기획사들과 비교하면 비교적 소박한 제도적 환경에서 출발했습니다. 세계적 성공에 이르는 길에는 수년에 걸친 강도 높은 노력과 실험, 비판, 점진적 국제적 인정이 있었습니다. 하이브 또한 즉각적 안정이 아닌 장기적 실험으로 조직 역량을 끊임없이 확장해 왔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끈기가 단지 개인의 결의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끈기는 끊임없는 자기 변형의 집합적 방법론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예. 김대중과 BTS의 더 깊은 연계를 이해하려면 신지식인 사상뿐 아니라 그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한 디지털 전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김대중은 다른 많은 정치 지도자들보다 일찍이 다가올 세기가 단지 산업적 현대화의 연장이 아닐 것임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이 경제와 소통, 문화, 그리고 창의성 자체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조직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의 정부는 정보 인프라와 광대역 네트워크, 인터넷 접근성, 정보 교육, 디지털 소통 체계에 대규모로 투자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하여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세계 가운데 하나로 진입했습니다. 이 디지털 토대 없이는 BTS 성취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디지털 기술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BTS 창의성에 가져온 변화를 다섯 가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전례 없는 수준의 성찰적 피드백입니다. 이 이전 시대 대중문화에서는 예술 생산과 그 수용이 대체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아티스트가 작품을 만들면 청중은 이후에 그것을 소비했습니다. 비교적 한 방향이고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BTS는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작동합니다. 플랫폼과 스트리밍, 소셜미디어, 라이브 상호작용, 디지털 판 커뮤니티를 통해 BTS와 아미는 끊임없는 소통적 순환 안에 함께 존재합니다. 청중의 반응은 전 세계에 걸쳐 즉각 떠오릅니다. 이는 우리가 재기적 소통 회로라고 부를 만한 것입니다. 예술적 수행은 더 이상 생산의 순간에 완결되지 않으며 세계적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네. 둘째, 디지털 기술은 예술적 조정의 정밀성과 복합성 자체를 증대시킵니다. 동시대 BTS 공연은 안무, 보컬 레이어링, 조명, 영화적 무대 디자인, 동기화된 영상 투명, 음향, 엔지니어링, 증감 현실, 그리고 세계적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꺼번에 묶습니다. 진보된 디지털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의 조정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여기서 기술이 예술적 창의성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술은 아티스트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 가능성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BTS 공연은 친밀한 정서적 표현과 대규모 시각적 스펙터클 사이를 매끄럽게 오갑니다. 초고질화 카메라가 포착한 미세한 표정이 즉시 전 세계 수백만 관객의 집합적 정서적 경험의 일부가 됩니다. 디지털 기술은 가시성뿐 아니라 정서적 소통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네.
셋째, 디지털 문화의 문화적 혼종성을 심어줍니다. 김대중은 세계화가 문명과 문화 사이의 교류를 강화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는 동질화와 문화적 지배를 쉽게 낳을 수도 있습니다. BTS는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시스템은 한국어, 정서적 정서, 한국적 상징성, 한국어 역사적 기억이 문화적 균질성으로 사라지지 않으면서도 세계적으로 순환할 수 있게 합니다. 최근 광화문 공연이 상징적입니다. 한국 역사적 기억의 상징적 중심에서 세계적 문화 행사를 펼쳐냄으로써 BTS와 하이브는 전통, 민족 정체성, 디지털 기술, 세계적 소통을 하나의 중층적 문화 경험 안에 연결시켰습니다. BTS가 아리랑 같은 요소를 동시대 공연에 통합할 때 디지털 매체는 이러한 요소들이 정서적 깊이와 상징적 특수성을 보존한 채 세계로 여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술은 문화적 말소의 도구가 아니라 문화적 변혁의 매개자가 됩니다. 넷째와 다섯째 변화를 함께 짚겠습니다. 넷째, 디지털 기술은 아티스트와 청중의 관계를 변형시킵니다. 낡은 산업 모델에서 청중은 주로 소비자로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BTS 현상에서 아미는 점점 더 참여적 소통 공동체로 기능합니다. 디지털 상호작용으로 팬들은 해석과 순환, 정서적 증폭, 상징적 생산, 집합적 기억의 형성에 기여합니다. 청중은 더 이상 공연 바깥에 서 있지 않습니다. 공연 자체의 소통적 의미를 부분적으로 공동 생산합니다. 다섯째, 디지털 기술은 끊임없는 자기 변형을 가능케 합니다. BTS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전 공시간에 머물기를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은 세계 청중의 반응, 문화적 추세, 음악적 실험, 소극적 협업, 실시간 소통, 즉각적 비교 학습이라는 막대한 정보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단지 BTS를 외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창의성 자체의 구조적 내부 일부가 됩니다. 네. 아마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디지털 기술의 역할은 소통의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은 문화적 요소를 전례 없는 수준의 정밀도로 해부하고 분리하고 분석하며 재결합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닙니다. 이 역량은 예술적 창의성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이전의 역사적 시기에는 문화적 전통이 본래의 사회적, 지리적 맥락 안에 비교적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리듬과 멜로디, 발성, 스타일, 신체 움직임, 상징적 이미지가 특정 문화와 환경과 깊이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적 차용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 과정은 더디고 한정적이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형시킵니다. 네. 오늘날 리듬 자체가 본래의 문화적 배경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분리됐습니다. 특정한 비트 패턴, 보컬 질감, 멜로디 단편, 정서적 톤, 춤, 동작, 상징적 모티브가 따로 떼어지고 저장되고 변형되고 재결합되어 전혀 새로운 예술 환경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습니다. 동시대 음악 제작 기술은 창작자들이 예술 표현을 모듈화된 구성 요소로 분해하도록 합니다. 리듬 구조, 베이스 패턴, 보컬 톤, 호흡 스타일, 정서적 페이싱, 동작 시퀀스, 시각적 텍스처, 상징적 참조가 그것입니다. 일단 디지털화되면 이 요소들은 이동 가능한 문화 단위가 됩니다. 여기서 리듬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리듬은 단순한 기술적 박자가 아닙니다. 체화된 기억과 정서적 분위기, 역사적 경험, 집합적 감수성을 실어 나릅니다. 아프리카의 리듬 구조, 미국의 힙합 비트, 한국의 멜로디 정서가 서로 다른 문화적 역사를 품습니다. 네. 그러나 BTS는 단지 문화적 요소를 표면적으로 섞지 않습니다. 디지털 제작 시스템은
한국적 정서 구조와 세계적 힘합 전통, 전자 사운드 아키텍처, 가사를 통한 서사, 동기화된 안무, 청중 참여가 새로운 소통적 전제로 통합되는 성찰적 과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것은 문화적 모방이 아닙니다. 새로운 혼종적 문화 형성입니다. 이것이 BTS가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이고 친숙하면서도 낯설고 정서적으로 친밀하면서 기술적으로 진보된 모습을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사이의 조건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무작위이지 않습니다. 디지털 환경은 창작자들이 청중의 반응을 관찰하고 학습하는 실험실이 됩니다. 네. 여기서 김대중의 통찰은 다시 결정적입니다. 신지식인은 단지 정보를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적 조건 속에서 지식을 창의적으로 재조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BTS와 하이브는 이를 문화 차원에서 예시합니다. 소리, 리듬, 움직임, 이미지, 정서, 전통, 기술, 시스템을 끊임없이 재조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디지털 기술은 문화적 차이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더 넓은 세계 네트워크 안에서 문화적 특수성을 소통 가능하게 만들어 그 특수성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의 리듬과 정서적 감수성은 BTS의 세계적 성공 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디지털 매개의 혼종적 형태 안에서 재조직되어 본래의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지 않는 세계 청중도 정서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리랑이 세계 무대에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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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든 논의를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자료로 들어갑니다. 하이브 내부 문서, K-팝 방법론입니다. 이거 이제 제가 하이브에서 받은 건데요. 그 중에 여러 자료를 받았는데 그중 하나만 좀 다뤘습니다. 이 문서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논의에 대한 구체적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분명합니다. 하이브는 더 이상 K-팝을 음악 장르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K-팝을 음악, 팬덤, 비즈니스, 시스템, 기술, 공연, 시각적 창의성, 세계적 소통을 일관된 방법으로 결합하는 통합 생태계로 개념화합니다. 결정적인 논점은 이렇습니다. 낡은 산업 모델은 상품을 생산하지만 하이브의 K-팝 방법론은 창의적 재생산과 변형의 시스템을 생산합니다. 예. 하이브 방법론의 첫 번째 두드러지는 특징이 멀티 레이블 시스템입니다. 전통적으로 산업 시스템은 중앙 집중화로 표준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하이브는 대신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조직합니다. 서로 다른 레이블이 더 큰 통합 틀 안에서 작동하면서 상대적 자율성과 고유한 예술적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BTS, 세븐틴, 르세라핌, 엔하이픈을 비롯한 아티스트들은 단지 하나의 공식을 복제하지 않습니다. 다중적 창작 방향이 조정된 시스템 안에서 공존합니다. 이는 기계적 균질성이 아니라 구조화된 다양성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레이블, 국가, 장르, 플랫폼, 팬 커뮤니티, 문화시장을 가로지르는 이질적 창작 과정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음. 두 번째 축이 380도 통합 시스템입니다. 하이브는 아티스트 발굴, 트레이닝, 음악 제작, 안무, 시각적 창의성, 마케팅, 프로모션, 팬 관리, 플랫폼 소통을 하나의 구조화된 조정된 구조 안에서 통합합니다. 비판자들은 이를 과도한 기업 통제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적으로 보면 훨씬 역동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합은 예술 생산의 모든 차원 안에 사이에서 끊임없는 소통적 피드백을 가능하게 합니다. 팬 반응의 변화, 문화적 추세, 예술적 실험, 세계적 수용이 창작 과정 자체로 빠르게 다시 통합됩니다.
예술 생산이 적응적이고 성찰적이며 진화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서가 명시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축적되는 것은 단순히 자본이 아니라 조직적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적 지식은 이전과 수정을 거쳐 세계적으로 재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장은 동일성을 생산하지만 방법론은 혁신을 위한 역량을 재생산합니다. 두 가지를 더 짚겠습니다. 팬덤 경제와 멀티홈, 멀티장르 전략입니다. 하이브는 팬이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 팬의 몰입과 능동적 참여는 문화 콘텐츠 자체의 수명과 영향력을 늘립니다. 따라서 회사는 팬덤을 단지 시장이 아니라 참여적 생태계로 다룹니다. BTS와 아미가 함께 혼종적 정서, 소통, 공론장을 이룬다는 우리 앞선 주장이 여기서 정확하게 확정됩니다. 그리고 가장 시사적인 부분은 멀티홈, 멀티장르 전략입니다. 하이브는 한국 문화를 기계적으로 수출하지 않습니다. 표준화로 모든 문화를 지우지도 않습니다. 한국적 제작 방법론과 지역의 전통, 음악 장르, 언어, 예술적 정체성을 전략적으로 결합합니다. 일본의 시스템, 미국의 카츠에이, 라틴 아메리카의 산토스 브라보스가 그 사례입니다. 한국식 트레이닝 시스템이 일본의 팬덤 문화, 미국의 팝 퍼포먼스, 라틴 음악의 감수성과 결합합니다. 정확히 우리가 논의해온 종류의 성찰적 문화 매개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열심히 봤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 라틴 아메리카의 그 산토스 브라보스, 이게 아주 상당히 특이하고 고유하고 독창적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하이브가 만들어낸 다른 여러 가지 유형 가운데서 흥미있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네.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결론에 가까워졌습니다. 김대중과 BTS의 연결은 상징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역사적이고 구조적이며 문명적인 연결입니다. 김대중은 21세기가 지식의 창의적 재결합, 세계적 소통에 대한 개방성, 끊임없는 혁신, 참여적 학습, 그리고 산업 노동을 넘어선 새로운 인간 능력의 양성을 요구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하이브의 K 방법론은 이러한 원칙들이 이제 문화 생산 자체 안에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이 지식사회로 이행하던 시기에 마련된 디지털 토대는 새로운 형태의 세계적으로 연결된 예술적 창의성이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BTS는 오늘 그 역사적 변화는 가장 분명한 표현 가운데 하나로 서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비판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노동 강도, 경영 통제, 불평등, 정서적 압박의 문제는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K-팝 현상 전체를 공당 체제로만으로 환원하는 것은 그 가장 혁신적이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차원을 놓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화가 아닙니다. 21세기 지식사회 특유의 새로운 형태의 집합적 창의성의 출현입니다. 그리고 BTS의 성공은 체제에 대한 예가 아닙니다. 체제 자체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5년 전 김대중이 신지식인이라는 이름으로 던진 질문에 오늘의 BTS와 하이브 그리고 아미가 함께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 발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와,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거의 45분, 40분 좀 넘게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한상희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내가 네, 돌아와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냐? 맞습니다. 네네. 교수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BTS가 가진 이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AFP, 우리 프랑스의 AFP에서 세계적인 통신사죠. 이곳에서 보여줬던
평가들, 비판적인 그 평가가 있었는데 굉장히 암울하고 비판적인 보도를 했고 보도가 놓친 점을 찾아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AFP가 이제 산업 공장식 산업 체계, 불평등한 체제 내부의 관계, 그리고 아이들과 팬들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상진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또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관습을 벗어나서 자기 성찰을 하는 그런 BTS의 모습, 비판만이 아니고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소통의 문제, 또 개방성과 소통적 학습의 문제, 그리고 끈기와 인내로 지속적인 실천과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BTS의 모습을 한상진 교수님께서 일단 지적을 해주셨고요. 디지털 기술이 창의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성찰적 수준의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것, 또 정밀성, 복합성이 증대되고 문화적 혼종성을 심화시켰고, 또 기술이 아티스트와 청중의 관계를 바꾸고 있다. 또 끊임없는 자기 변형의 문제, 이 부분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K-팝 방법론이 김대중이라는 한 위대한 정치인을 만나서 단순하게 어떤 상징이라든가 문화적 성찰에 그치지 않고 역사와 구조의 문명적인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창의적인 재결합으로 나타나고 있고 세계적인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비판도 필요하지만 이 부분이 놓치고 있는 이 비판의 의미를 찾아보고 새로운 대중문화의 창의적 실현 또 이를 김대중 대통령이 던졌던 신지식인이라는 그런 평가에서부터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 발제 제가 짧게 이제 요약을 아이, 해드렸는데요.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주. 예. 네네, 너무 네, 좋은 발제였습니다. 왜냐하면 BTS가 유엔에서 했던 연설이라든가 또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들, 의미 있는 노래, 그리고 아미라는 또 새로운 팬그룹이 만드는 여러 가지 형상들 저도 많이 목격하고 참 놀라워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한성진 교수님께서 너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부터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분이 지금 토론을 준비해 주시는데요. 먼저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이신 심두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조교수로 계셨고요. 한류가 뭐길래 등의 이 책을 이제 출간하셨고 또 굉장히 많은 학문적 발표도 하시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심두보 교수님이 먼저 첫 번째 토론 말씀해 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기록학 박사고 한국 외대 정보기록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이신 최효진 박사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영상 아카이브의 또 공저자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록학 석사고 민주주의와 BTS의 아카이브를 연구하는 김영탁 선생님이 이제 발표를 해주실 텐데 합동참모본부 기록연구사도 또 하신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 세 분의 발표를 토론 발표를 들을 건데요. 시간 관계상으로 봤을 때는 한 분당 10분에서 15분 정도씩 한 15분 정도씩 쓰시면은 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심두보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아유, 심 교수님. 네, 자, 첫 오랜만입니다. 번째. 네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어, 초대해주신 노무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또, 오랜만에 뵙게 되는 최유진 선생님도 반갑고, 김은국 선생님도 반갑고, 그렇습니다. 네. 제 발제는 뭐 15분까지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메모를 정리를 했는데, 핵심을 읽는 그런 방식으로 제 토론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상진 교수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발제 내용을 통해서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견지했던 그 문화적 해안과 국가적 비전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구 미디어가 한류와 케이팝 현상을 보도할 때 편견 어린 시선을 노출하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미디어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서구 언론의 시각은 국제적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류에 대한 서구의 보도는 대략 2002년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시아 내 한류 현상을 관찰하면서 먼 곳에서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식의 어떤 담담한 논조가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되자 서구 미디어가 본격적으로 케이팝을
공장 시스템 혹은 팩토리 시스템으로 은유하여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AFP의 보도 역시 10여 년 전에 횡행했던 고루한 보도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보도 행태의 기저에는 아시아를 타자화하는 오리엔탈리즘적 프레임이 공고히 자리 잡고 있죠. 동양은 비이성적이고 동양은 통제 사회이고 동양인은 쉽게 통제당하고 서구와 달리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식의 해묵은 편견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한상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K-팝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음악계가 전통적으로 지역 클럽에서 활동하던 무명 가수가 레이블에 발탁되는 그런 바텀업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한국의 K-팝은 어린 나이에 재능을 발굴해서 장기간 훈련하는 인큐베이터링 방식을 취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권의 침해나 사생활의 통제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AFP를 포함한 서구 미디어는 K-팝 에코시스템 전체에서 유독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만을 선택적으로 부각해서 전체를 매도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나 클래식 연주자들은 어떠할까요? 그들 역시 최고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유년기부터 사생활을 절제하고 가혹한 훈련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을까요? 서구의 클래식 예술가들에게는 예술을 향한 숭고한 헌신이라고 찬사 보내던 잣대가 왜 K-팝 아티스트에게는 공장의 부속품이라는 비하로 돌아오는 것일까요? 이는 소위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를 나누어서 바라보는 이분법적 사고에도 그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시선이 서구 중심주의 그리고 오리엔탈리즘과 결합되어서 이번 AFP 보도와 같은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계속해서 AFP를 포함한 서구의 보도 방식에 주목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디어가 가진 담론 형성의 파급력 때문이겠죠. 레거시 미디어의 권력이 과거보다 축소되었다고는 하나 한 사회의 인식을 응축해서 보여주는 레거시 미디어의 보도를 모니터링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한국 미디어의 현실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국가주의와 경제중심주의적 시선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 언론의 BTS 관련 보도는 과연 적절하고 타당한 것일까요? 한류를 국가주의적 쾌거이자 업적으로만 치환하는 우리 내부의 시선이 소셜미디어 시대에, 오늘날과 같은 소셜미디어 시대에 실시간으로 해외에 전달되어서 오히려 한류를 질시하게 하거나 부정적인 면모를 발굴하게 하는 그런 욕망을 자극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청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불거진 동남아 팬들과 한국 팬들 간의 인종차별적인 온라인 설전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9년에 발표된 김대중 대통령의 신지식인 선언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산업공상의 구습이 뿌리 깊었던 한국 사회에서 세계화와 디지털 혁명이라는 시대 정신을 직대성한 기념비적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젊은 층과 소통하기 위해서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죠. IMF 위기 속에서 재창된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는 경고는 국민적 경종이었고요. 문화가 국력의 근간임을 직시하고 문화산업과 디지털의 결합이 가져올 파괴력을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킨 정책적 결단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21세기 문화 강국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이브나 BTS의 성취를 오로지 특정인의 비전 덕분이라고 설명하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지만 김대중 행정부 당시에 가져온 제도적 정비와 효율화 노력이
그 결실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결론적으로 BTS가 세계를 매료시킨 핵심 동력은 K-팝을 떠올리게 하는 외모나 군무 같은 외형적 요소에만 있지 않습니다. 본질은 그들이 던지는 메시지에 있습니다. 청년의 소외와 아픔을 대변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라는 러브 유어셀프의 철학은 동시대의 보편적인 위로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스타의 외양 속에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담아내는 그들의 진정성에 세계가 응답한 것입니다. 서구 언론이 이러한 인문학적 깊이와 메시지의 힘을 포착하지 못한 채 표피적인 시스템 비판에만 매몰되는 것은 문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류를 향한 외부의 편견적 프레임뿐 아니라 우리 내부의 국가주의적 시선까지도 재검토하는 인문학적 통찰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로 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심도구 교수님 굉장히 깊이 있는 역시 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시기 때문에요. 그런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서구의 시선들, 특히 사실은 AFP 같은 경우는 AP라든가 UPI 이런 미국 쪽보다도 조금 더 균형 잡힌 시선을 갖고 있다는 네. 평가를 가끔 받기도 하는데요. 이번 AFP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심 교수님께서는 왜 서구의 그런 시각으로만 그리고 동양에 대해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통제 사유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좀 지적해 주셨고요. 해묵은 편견이다. 그리고 클래식과 대중문화의 이런 차이점을 또 한 번 더 살펴주셨고요. 레거시 미디어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국가주의적 경제 중심적 사고가 우리에게도 같이 있으면서 이것이 도리어 서구 언론이 한국 언론과 한국에서 나오는 이런 발신되는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 아니냐. BTS의 그런 청년의 소외 속에서도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문학적 가치를 포착해야 된다. 인문학적 성찰적 이런 진실도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아주 깊이 있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유진 박사님의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최유진입니다. 네. 황남진 교수님, 오늘 강연 너무 재미있는 게 아니죠. 심각한 거죠. 예.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케이팝을 즐기는 입장도 아니고 분석하는 입장도 아니고, 물론 한류와 방송 영상 아카이브에 관심이 많아서, 의미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좀 케이팝이 저의 일상에 막 들어와 있는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주제 토론을 맡게 되면 좀 쫄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잘 설명해 주신 강연에 오늘 공부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케이팝이 단지 이제 공장식 문화산업과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김대중 정부식의 신지식인이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이제 새로운 문화 생산 시스템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사실은 신지식인이라는 말은 저는 좀 익숙하지는 않고, 제가 어릴 때, 나이가 이제 한 40대 초반이니까, 이제 제가 어릴 때 한 중고등학교 때쯤에,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죠. 안철수 대표인가요? 그래서 하여튼 그분한테 뭐 신지식인이라고 했던 뭐 그런 게 밖에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신지식인이 뭐였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조금 그 신지식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좀 그게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케이팝을 둘러싼 해외 언론의 비판은 심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매우 익숙하죠,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10년부터 2013년에 이제 프랑스에 유학하면서 이제 체류하게 됐었고,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 13년 전, 15년, 13년 전 이야기죠. 그래서 YTN의 글로벌 코리안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프랑스 리포터로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이제 유행한 이유죠. 예, 그때 이후에 그 당시 이제 MB 정부 시절이었는데 이제 유럽의 신활유 연풍이 분다 뭐 이런 식의 논리의 기사를 되게 많이 생산해야 했어요. 어,
근데 미디어가 좋아하는 열풍이라는 말하고는 조금 다르게 사실은 이제 유럽 젊은이들이 막 한류를 막 엄청 좋아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하위 문화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류와 관련한 무슨 엑스포에 가보면, 파리에서 있었던 엑스포에 가보면, 우리나라 미디어 기사에는 꽤 그렇게 크게 뭐 보도된 것 같지만, 사실 막 저희 이제 거기 현지에 있는, 우리 통신원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 아, 정말 파리 거리에서 보기 어려운 얼굴들이 참 많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정말 지하 문화였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케이팝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해외 언론의 기사들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때와 지금의 케이팝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BTS 전후의 그 케이팝 자체의 성격도 많이 달라졌고, 뭐 제작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유튜브가 더 훨씬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SNS, 이런 플랫폼 환경, 그리고 여러 세계 각국의 그또 온라인 환경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변화연을 다 종합적으로 지금의 케이팝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케이팝 관련 해외 기사를 다 본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경향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변화를 캐치하지 못하는 기사가 있었던 것 같고, AFP 기사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과거의 한국에 좀 맺혀 있던 게 그러니까 머물러 있던 게 아니었나, AFP 기사를 쓴 기자의 눈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시간 노동이라든가 위계적 시스템이라든가 팬덤 압박 뭐 이런 것들 사실 실제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고민하고 있던 주제였고, 비판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근데도 오늘 좀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케이팝이 이제 통제된 산업 시스템으로만 보면 이제 지금의 변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신 점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좀 용어가 신선했는데, 산업적 상상력이 아니라 방법론적 상상력을 봐야 한다는 부분도 좀 신선하게 좀 다가왔습니다. 조직과 플랫폼, 디지털 기술이 단지 창의성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창의성을 계속 진화하고 확장되는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의 케이팝을 설명하는 데 설득력 있는 그런 분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전공이 이제 기록학이니까 이제 기록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이제 팬덤과 디지털 플랫폼 환경 속에서 생산되는 여러 기록의 문제를 좀 생각을 했고요. 발표에서 계속 등장했던 아미, 뭐 위버스, 실시간 피드백, 재기적 소통 이런 개념들은 단순히 이제 팬 문화의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기록 생산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게 뭐 문화예술 기록이다. 혹은 뭐 방송 영상 기록이다 하면은 그 당시 이제 방송되는 방송 프로그램의 녹화본 정도, 뭐 라디오였으면 녹음본 정도가 될 거고, 공연 포스터 뭐 그런 좀 비교적 고정된 결과물 중심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케이팝과 관련된 기록을 생각해 보면 뭐 팬들의 번역이라던가 해석, 댓글, 밈, 스트리밍 참여, 그다음에 응원 방식, SNS 확산 과정,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화 생산의 일부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문화 소비자, 그러니까 관객은 공연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공연 안에 함께 존재하는 공동 생산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케이팝 연구를 한다던가 이제 제 분야 예, 전공 분야인 방송 영상 아카이브 논의를 할 때에는 그냥 단순히 콘텐츠 자체를 보호하자 이런 얘기는 좀 그만해야 할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를 더해서 팬덤의 참여 경험과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상호작용, 이걸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공유할 것인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 뭐 그러니까 케이팝 이전에 한국 대중음악을 관련한 기록을 볼 때, 문화 수용자의 기록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마이너하거든요. 이제 아티스트의 기록이 메인이다 뭐 이런 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문화를 수용하는 이들의 기록도 되게 중요한 거를 많이 놓치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K-팝 세계화라는 게 단순히 이제 음악 콘텐츠가 해외에 수출된다는 수출 기록이 아니라 팬들의 참여와 번역, 재해석, 뭐 그런 순환 이 과정에서 플랫폼 기반 문화 현상이라는 점을 좀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워딩 중에서 이제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단순한 유통 도구가 아니라 창의성의 구조 자체를 바꾼다라고 하신 부분도 조금 기억에 남아요. 문화의 요소를 해부하고 재결합한다. 그다음에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호은종족 문화 형성이 가능해졌다는 이런 설명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BTS 이전에도 이제 그 여러 아티스트, K-팝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잘 들어보면 그 작곡이나 근데 또그 그룹 말고도 이제 그걸 만드는 작곡가라던가 이런 분들의 작업을 잘 보면은 그걸 설명해 주는 사례가 참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는 이제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역설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의 생성 속도하고 다르게 속도는 정말 빠르게 뭐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게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런 플랫폼 변화에 따라서 이 기록이 또 쉽게 사라질 위험도 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될 것 같고, 이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고, 케이팝을 이제 산업 비판이나 문화 소비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좀 디지털 사회에서 새로운 문화 생산 체계, 기록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최우준 목사님께서는 이제 과거에 프랑스에서 공부하셨던 그 당시 어, 기억도 돌아보시고 또 YTN에서 했던 글로벌 코리안에서 리포터로 활동하시면서 느꼈던 그 당시에 우리 케이팝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달라진 지금 상황 속에서 특히 기록학을 전공하시고 또 영상 아카이브 쪽의 전공자로서 지금 변화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한상현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기록학자로서도 고민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일단 토론자 김영탁 선생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탁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말씀 들리시죠? 제가 네. 네, 좋습니다. 아, 제가 오랜만에 그 일에 치다가 오랜만에 한류 문화에 다시 공부하게 돼서 그렇게 초대하게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어, 정말 저는 이거 정말,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문화적 혼정성, 그리고 또 팬덤 쌍방향 소통, 팬덤 참여, 이게 정말 지금도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앞부분 선생님들과 다르게 저는 짧게 한번 얘기하고, 한번 끝내겠습니다. 저도 한번 적어 놨었는데요. 어, 저는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흥미로웠던 부분은, 케이팝이 기존의 중앙 집중적 공장형 생산 시스템을 넘어, 실시간 쌍방향 기반의 생태계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팬이 더 이상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콘텐츠를 재조립하고 확산시키는 참여자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결국 팬덤이 프로슈머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참여 확대가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작동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여형 구조는 강한 확산성과 몰입을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팬 노동, 정보 피로도, 높은 학습 비용, 신규 유입 장벽 같은 문제도 함께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K-팝 팬덤은 단순히 음악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알다시피 뭐 세계관도 만들어지고 플랫폼 문화, 실시간 소통 맥락까지 학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참여가 늘어날수록 시행착오와 비용 역시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저도 제 기록학 전공인 아카이브, 즉 기록 문화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팬덤 내부에서도 뭐 번역 계정, 팬 위키, 뭐 활동 기록, 세계관 정리, 뭐 데이터 아카이브 등 같은 문화가 활발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단순 저장이 아니라 이전 참여자의 시행착오를 다음 참여자에게 사회적으로 축적, 환원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개인의 경험이 공동 자산이 되면서 생태계의 지속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 또 하나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러한 변화가 케이팝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거 저도 최근에 알았거든요. 저도 계속 일에 치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케이팝이 변화해 가고 흘러가는지를 잘 몰랐는데요. 요즘은 뭐 캐츠 아이나, 여기서도 나왔지만 캐츠 아이나 뭐 산토스 브라보 등, 같은 사례를 보면 한국 자본가 케이팝 트레이닝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구성원과 활동 기반은 뭐 미국, 뭐 라틴, 뭐 그런 쪽에 더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케이팝은 단순히 한국 음악이라기보다는 제작 시스템, 뭐 팬덤 운영 구조, 뭐 플랫폼 기반 실시간 소통, 참여 메커니즘 등으로 정의되는 문화 생산 모델에 가까워지는 것 아닐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케이팝의 정체성이 점점 국적보다는 시스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하이브만의 특징일까요? 아니면 SM, YG, 뭐 JYP 등 이러한 큰 기존 기획사들 역시 결국 팬 참여 기반의 생태계형 구조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흐름일까요? 그리고 이때 케이팝 산업의 지속성은 단순히 더 강한 콘텐츠 생산이 아니라 팬들의 참여와 기록, 관계망을 얼마나 지속 가능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네. 네, 세 분이 지금 저 토론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김혁탁 선생님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런 BTS의 이 시각에 대해서 서구의 시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아카이빙 또 기록학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고 또 달라진 것 아니냐. 국적보다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고 또 그런 콘텐츠 생산만이 아닌 산업과의 연계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세 분이 일단 토론해 주셨는데요. 우리 발표해 주신 한상진 교수님께서 토론 들으신 그런 관점들 그리고 또 종합해서 일단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아주 뭐, 잘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김영사 선생이 상당히 시사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네, 제가 이게 진화하고 있는 케이팝 문화나 생태계 조성, 환경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비단 그게 뭐 BTS나 하이브에만 해당되겠느냐. 오늘날 지금 경쟁하고 있는 큰 시스템들이 있는데 다른 모든 시스템들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다면 결국은 하이브나 BTS의 현재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할까, 또는 우위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담보될 수 있겠느냐. 막 이런 요지에 상당히 그 미래지향적인 어떤 질문을 던졌어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두 가지를 명백한 것 같아요. 이미 시대가 지금 크게 변해서 과거의 산업사회 모델로 오늘날 케이팝을 본다고 하는 것은 뭐 적정한 면도 있지만은 놓치는 부분이 많다. 이제 그건 뭐 분명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아마 동의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다른 한편에 우리나라의 그 BTS와 하이브로 대표되고 있는 상당히 선진된 새로운 체계 구성, 생태계 구성이 과연 독특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보다 더 선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거냐. 이 부분은 좋은 질문인데 제가 답하기가 어렵겠어요. 아직 그렇게까지 연구가 되지를 않은 상태라서. 예. 그런데 이제 상당히 많은 경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데 제가 오늘 발제에서 좀 착안하고자 했던 것은 이게 이제 글로벌 시스템으로 뭐 확장해서 발전해 가는데 뭔가 하여튼 이 특징을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지 그것의 장점이나 또는 그 성격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때 그러면 그 개념을 도출하고 정립하는 그 과정이 우리의 내부적인 어떤 역사적인 경험과
또는 뭐 정책과 이런 것과 결부돼서 나오는 것이 좀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제 여러 일을 했지만 그때 하여튼 특히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지식인 논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지식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날 그대로 쓰는 것은 좀 낡은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굉장히 자기 성찰적인 그리고 시스템을 스스로 개조해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뭐가 변신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요 생각은 비단 하이브만이 아니고 다른 거대한 경쟁적인 조직에게도 아마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오늘 제가 조금 강조했던 것은 좀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기술적인 부분, 그 부분은 제가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곰곰이 생각해보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보고 해보면은 그냥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 문화를 말하자면 이게 해부하고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가 리어셈블을 어떻게 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문화 현상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지만 그냥 충분히 그 적용 가능한 거니까 그것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굉장히 능숙하게 과거에는 전례가 없는 정도로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또 디지털 문명이 한국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태동했고 사회 전체가 또 그렇게 발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뭔가 좀 한국적인 트레이드 마크가 살아있는 어떤 새로운 개념화가 좀 필요하다. 뭐 이런 느낌을 저는 갖고 있는데 아직 그걸 정확히 찾지는 못했어요. 그냥 지금 현재 하이브는 K-팝 방법론이라고 하는 좀 일반적인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그거야 뭐 좀 조금 일반적이고 그것을 뭔가로 딱 잡아내서 이게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근원 또는 그것의 그 사상적인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이 막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잡아내는 작업을 앞으로 할 수 있으면 뭐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뭐 가서 뭐 모임에도 참여해 보고 뭐 아시겠지만은 금년 7월 달에 전북대학교에서 제25차 뭐 BTS 국제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논문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저로서 좀 해보고 싶은 것은 제가 어차피 이제 사회 일원을 한 사람이니까 앞으로 이걸 좀 그 제대로 그 사람들한테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면은 특히 이 팬덤 소통 문제인데요. 이 소통 문제 단순한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말하자면 그 어떤 그 힐링하는 말하자면 이게 어떤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리실리언스한 말이죠. 이게 재생하는 상처를 넘어가는 어떤 그 위로와 감동과 그다음에 상호 부축해주는 어떤 그런 그 메커니즘 막 이런 걸 잘 잡아내는 게 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지역과 또는 국가의 아미들하고 접촉을 해서 제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뭐 이게 조정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좀 심층 인터뷰 같은 걸 좀 많이 진행해서 어떻게 이 BTS를 좋아하게 되고 BTS를 좋아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위안을 얻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고 또 그것이 앞으로 인류 미래에 어떤 희망을 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더 이게 이 체험으로부터 올라오는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또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어떤 그러한 그 인터뷰 같은 것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에서 특별히 뭐 저한테
저막 그 도전을 한다거나 아까 뭐 그런 것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지금 우리는 어 AFP로 대변되고 있는 그런 해석에 너무 지나치게 매달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는 하나의 그 중거점으로 그걸 얘기를 한 거고 이미 우리가 지금 굉장히 앞으로 막 달려가고 있으니까 자기 생산형으로 달려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 발전을 좀 더 정교하게 잡아내는 어떤 작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필요성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천상 단순한 기술 문제만이 아니고 뭐 인문학적인 성찰, 결국 이게 소통 문제인데요. 그런 것을 좀 더, 이 연구에 좀 접합시키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저한테도 크게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뭐 유보스라든지 뭐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통하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양한 방식으로 좀 이제 사람과 사람을 결합시키는 서로 떨어지고 분리되고 고립되고 하는 그 상태로부터 서로 이게 결합되면서 느끼는 재결합되면서 느끼는 정서적인 위안과 뭐 어떤 희망 막 이런 걸 좀 더 잘 발전시키는다면은 이 문화가 이것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고 단순한 음악 장르 현상이 아니고 오늘날 인류가 부딪히고 있는 커다란 문제, 즉 위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방황하고 있고 새로운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고 또 향해서 나아가는 그걸 부축하는 중요한 어떤 자료 또는 자극으로 이 현상을 우리가 막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막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과제로서 제가 이렇게 뭐 제안하고 싶은 점은 이제 아까 아카이빙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아카이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니까 그 아카이빙의 대상이 단순히 만들어낸 음악과 그 당시에 뭐 그 어떤 그 소리 공연을 뭐 이게 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여러 요소들을 상호작용 속에서 하나의 공동 생산으로 만들어지고 확산되고 그다음에 좀 체감되는 어떤 그런 일체의 과정을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그 담론 안으로 그 안으로 그걸 수용하는 어떤 그런 건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같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과제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분석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제 제가 발전시켰던 그런 팬덤 문화 또는 뭐 BTS와 아미의 관계를 조금 더 넓은 사회학적인 시각으로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카이빙을 위한 방법론, 또 실제 고려해야지 될 어떤 아이템, 어떤 접근하는 방법, 뭐 이런 걸 생각할 때 다소 조금 암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얘기도 부분 됐는데, 이 지금 이렇게 레이블이 지금 여러 개의 레이블이 작동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BTS는 하나에 불과한 거고, 지금 현재 제 느낌으로는 하이브 입장에서는 어차피 BTS는 지금 성공해서 막 가는 거고, 이것과는 다른 다양한 레이블을 만들어내고, 아티스트를 만들어내고,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일정한 공통성을 공유하면서도 각각 고유한 개성과 지역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을 발전시켜가는 그 다양성을 살려가는 이제 그 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럴 때 다른 그 모델 레이블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뭐 미국서도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는데 특히 남미에서 하고 있는 그 산토스 브라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아주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충원되고 라틴 아메리카가 또 음악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나라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예, 같은 뭐라 할까 이 K-팝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다양한 다양성을 소화시키는 어떤 그런 거니까 이런 현상을 뭐라 할까 우리로서는 좀 더 열린 눈으로 정밀하게 좀 분석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 현상을 다루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게 제 지금 지론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이 뭐 전혀 뜻밖의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근대가 허물어지는 근대에 대한 믿음과 신념과 희망이 점점 이제 고갈되어져 가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디에선가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지 되고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 무슨 뭐 정치에서 당장 느낄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고 그러나 이 BTS와 아미로 그 관계로서 이어지는 새로운 뭐랄까 이 상호 작용과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어떤 세계적인 팬덤 문화 그리고 그것으로 열려지는 새로운 공존성 막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 우리의 미래에 제 느낌으로는 지금 굉장히 아무런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방황하고 있는 인류에게 어쩌면 뜻밖의 상당히 중요한 암시를 줄 수 있다. 룩, 여기를 봐라.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희망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전부 다 각자 개인화돼서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서로 결합해서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협력하고 연대를 발전시켜가고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협력을 하는 거대한 협력 체계가 상생되고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연구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이 저한테도 들어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 교수님, 아주 다양한 측면의 이제 반응들 그리고 이제 토론자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들으면서 이제 우리 BTS와 김대중인데 예, 사실은 BTS만이 아니고 지금 한국의 문화가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어로도 또 뭐 영어를 쓰기도 하지만 한국어로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예. 그리고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기생충 영화 그리고 그러면 캐대헌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들이 넷플릭스에 많이 방영되고 전 세계인들이 지금 사랑을 그렇죠. 하잖아요. 예. 이런 여러 가지 현상과 우리 BTS는 이제 대중문화의 상징으로서 가요 음악으로선 그런데 이런 한국 문화의 이런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현실과는 또 어떻게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그게 제 느낌에는 서로 연관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예. 그냥 지금 뭐 K 컬처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뭐 음식에도 뭐 지금 드러나고 있고 의상에도 드러나고 있고 각 분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현상이 뭘 뜻하는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역동성을 좀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역동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좀 더 인습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분방한 세대가 그만큼 확산되어졌고 우리 사회 안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어디에서건 간에 뭐 큰일을 하려고 하면은 한국에 와서 한번 테스트를 받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이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뭐 한강 작품도 하나 중요한 것이지만 이 현상은 앞으로 상당히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 안에 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또 다른 화두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말하자면 근대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뭐 앞만 보고 질주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에서 전통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적인 전통, 다양한 전통과 그다음에 이 근대적인 힘이 새롭게 결합함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문화를 또는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뭐 여러분들께서 막 그걸 아실지 모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이죠. 작년에 우리 서울에서 열린 세계 정치학자 대회 뭐 한 5천 명이 참석한 큰 대회인데 그때 개회식에 오셔가지고 하여튼 K 데모크라시를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K 네. 데모크라시 이게 이 데모크라시 하면은 이제 아테네에서 시작해서 서구에서 발전했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 K 데모크라시가 모범이 된다. 그리고 K 데모크라시는 이제 한국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참 대담한 발언인데 이런 발언을 그 세계 각지에서 온 정치학자들한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뭔가 우리가 어떤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 자신감의 근거가 바깥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지금 오고 있고 우리 안에서 오고 있는 이 자신감의 근거를 우리가 좀 더 좀 정밀하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걸 또 우리 것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약간 문화적인 어떤 뭐 르네상스가 지금 막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 정치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를 앞으로 좀 더 밖에 발전시켜가는 하나의 중요한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좀 들어옵니다. 뭐 좋은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면요. 김대중이라는 큰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신지식인이라는 다양한 그 문화적 이 변화의 와중에 역할이 있었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우리의 지금 새로운 지도자들도 그런 과거의 김대중 대통령의 신지식인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끌고 가는 그런 지도자로 구상할 수 있을까요? 어, 그 어떻게 보세요? 내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다양한 우리 사회의 문화를 존중하고 또 노벨 문학상을 받는 등 새로운 그런 문화 예술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BTS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정치도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K 예, 데모크라시가 이를 이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한 예. 교수님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 네. 부분에 의견이 궁금해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긍정적, 부정적인 요소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오늘날 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 가장 확실한 기반을 제공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 제가 얘기했듯이 그 문화적인 어떤 역량을 한국 안에서 받고, 그래서 이제 문화를 재구성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고, 그리고 꼭 그것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은 좀 더 넓은 의미의 사회 체제를 뭐 변혁시켜가는 중요한 하나의 그 드라이빙 포스죠. 추진력으로서 이제 디지털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게 정착시켰기 때문에 뭐 이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공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그분이 우리한테 준 이 정치적인 유산을 오늘날 한국 정치가 제대로 받고 있느냐?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 같아요. 예. 그렇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모호함과 모순이 아직 한국 정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정치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 있게 K 데모크라시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머릿속에 뭘 갖고 있는가는 알아요. 그 얘기한 걸로 봐서. 그래서 이제 뭐랄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것이 결국 잘 되려고 하면은 이제 정당 공론 문화로 수렴이 돼서 자유로운 토론이 일어나면서 되면 되는데 지금은 이런 공론 문화는 무너지면서 정치적 돈만 막 차고 되는 과정이니까
오히려 또 위험스러운 뭐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봅시다. 막 그렇게 얘기합시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발제해주신 한상진 교수님 말씀 있었고요. 토론자 또는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또 여쭤보실 말씀이나 의견 얘기해 주실 분들 있으면 함께 해주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아까 한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어떤 긍정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개념화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그쪽을 조금 하고 있는데 제가 개념화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일치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어디에 주목하고 있냐면 이제 김 대통령이 이제 이 디지털 사회를 만들고 또 문화 산업을 진흥시키고 이것을 이제 엮어서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이제 그 가운데 그 보편적 세계주의를 추구할 수 있고 이제 지구민주주의에 대한 비전도 현실적으로 추구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김대중이라고 하는 인물은 감옥에서 한국 전통 속에서 이 전통 속에서 이제 세계와 이렇게 통하는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고 가장 세계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에 대한 생각을 깊이 했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그 가장 구체적인 그것으로서 그가 이제 유동식 교수의 한국 종교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풍류도 동학 이제 이런 쪽에 연결해서 많은 것을 이제 했다 생각하고 읽고 그래서 이렇게 유동식 교수의 책을 좋아했다 생각했는데요. 가장 크게는 김대중은 우리 한국 전통하고 이 세계 문화를 엮는 데 있어서 신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장 중앙에 놓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세계적이고 이것이 가장 힘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제 신명인데 그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부딪히게 되는 어떤 고통 그리고 그러한 고통을 이제 한으로 축적하면서 그것을 바로 보복으로 연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으로 축적하면서 그것을 문화로 발산하는 이제 거기서 생기는 어떤 신명, 그래서 한 신명 멋이라고 하는 것을 정립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을 K-팝과 한류에 연결을 시켜보는 것이 좋겠고 이것이 지금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개념화에 한 중요한 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31일 날 발표를 해보는데 이제 거기서 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서요. 그래서 이 신명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광화문의 BTS 무대를 저는 그걸 이제 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마당놀이라고 하는 거, 이제 거기에 신명이라고 하는 것을 엮어서. 근데 이제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김대중이라고 하는 인물이 끊임없이 생각해오는 것이었고, 그가 이제 예술 중에 가장 정점에 가장 멋진 예술이 그는 판소리라고 이렇게 했고, 그 판소리 마당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갖는 어떤 그 판소리 마당이 갖는 것을 오늘날 이제 그 디지털 SNS를 통해서 바로 이 대중 음악이 세계적으로 엮여지는 그래서 이제 그 보편적 세계주의라고 한다면 뭐 이제 한국 문화, 세계 문화 우리 7월 달에는 최금자 교수님이 이제 한국과 브라질의 문화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 라틴 아메리카를 해주는데 그때 산토스 브라보를 또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이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문화 혼종성이라고 하는 거 그 혼종성이지만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을 뭐 한번 펼쳐보겠다가 아니라 그것이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진정. 그래서 이제 신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엮고,
그러면은 이제 그 기본이 이제 보니까 그 이제 풍류도에서 이러한 그 뭐야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의 뿌리를 그 풍류도하고 연결해서 본다면은 그게 신하고 하나가 되는 하늘하고 하나가 되는 그 놀이를 통해 가지고 가무를 통해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게 하늘하고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캐내는 것이고 마음에 어떤 그 온전한 일체 유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것이 이제 그 BTS가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이제 그 그러니까 예술 문화가 인문학적인 차원으로 어떤 그 메시지라고 하는 인간의 소외라든가 아까 위험사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인류가 극복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놀이문화를 만드는 그게 어떻게 보면 BTS가 보이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동학으로 보면 시천주 같은 어떤 그 하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마음 뭐 이제 그렇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가 또 공부했던 샤르댕의 그 누스피어라고 하는 전 세계 지구를 뒤덮는 이 그 정신권, 지성권 이제 이렇게 연결해 본다면 그 김대중의 그 고민과 그러니까 특히 그 신명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것을 펼치는 마당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것을 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해주신 이런 것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개념화에 조금 저기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좀 말씀 주시겠어요? 제가 좀 길었습니다만. 아니요, 아니요. 예. 예. 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특히 BTS 광화문 공연에서 이 광화문 그걸 일종의 마당으로 보자. 뭐 이렇게 뭐 그런 발상도 아주 흥미롭고 그게 일종의 한판 크게 굿을 벌리는 말이지.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냥 이 사람들이 바깥에서 뭐 보고 듣고 감상하는 것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와서 뭐 막 실제로 같이 춤을 추는 건 아니지만 거의 뭐 심정적으로 결합이 돼가지고 같이 호흡하고 그래서 이제 그 특이한 공감권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게 서로 전달되고 그래서 같이 느끼고 이제 이런 걸 신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잡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게 제 느낌에는 상당히 흥미있는 얘기예요. 뉴스피 사르댕에 그것도 뭐 들어오고 제가 근데 뭐 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얘기하려고 하면 뭔가 좀 국제적으로 호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한국에서 뭘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게 말로 포장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좀 이게 국제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게 서브스턴스는 한국이지만 언어는 뭐 세계적인 말이지 어떤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평상시에 제 생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금 일종의 저는 그 세컨 모던 제2근대라고 하는 과정으로 이미 접어들었다 이렇게는 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제2근대로 진입하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통로 하나가 이런 그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바로 뭐 음악과 어떤 뭐 이런 독특한 문화다 이게 그리고 그것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용역의 상호 교감을 해가면서 새로운 뭐 가능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니까 그럴 때에 그 핵심은 단순히 그냥 뭐 새로운 지식 갖고 막 과학과 기술로 미래를 만들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 문화적인 터전을 가지고 와서 문화와 그다음에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융합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 고유한 정체성이 녹아들고 살아나고 재규정되고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능력과 문화적인 능력이
아주 결합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새로운 발전의 한 측면이 바로 이제 BTS와 아미의 관계로 뭐 드러나는 게 아니겠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제가 전혀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좀 더 발전시켜 가고 싶은 테마가 있다고 하면은 오늘날 제2 근대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좀 예술적인 대중음악적인 또 대중과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그 장르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BTS와 아미의 독특한 관계를 통해서 그 새로운 조합이 이렇게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그래서 제2근대 전환의 한 그 뭐라고 할까 전이라고 할까 뭐 예술적인 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런 현상에서 발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하는 게 바로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위기 또는 뭐 위험 뭐 이런 걸로부터 지금 뛰쳐나가고 싶은 열망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열광하는 거고 그것이 큰 힘이 된다 현재 막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자신의 심정을 좀 그렇게 솔직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좀 많이 해보겠다는 말이지. 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좀 중국에서도 좀 사람을 시켜서 좀 인터뷰를 좀 부탁을 해놓고 저 남미에도 좀 사람을 좀 부탁을 해놓고 좀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모여지면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체험을 통해서 그 새로운 지평이 어떻게 열리는가, 뭐 이걸, 근데 이게 결국은 뭐 새로운 신명나는 어떤 문화, 새로운 미래, 뭐 이걸 내용적으로는 담을 것 같아요. 예, 내용적으로. 아주 좋은 말씀 같아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예, 우리 심두보 교수님, 아까 이제 AFP 그리고 이제 세계 언론들이 보는 이런 관점들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한상진 교수님 말씀 들으시면서 심 교수님 또 여러 가지 AFP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우리 BTS와 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이런 관점들 또 레거시 미디어들과 변화하는 또 SNS, 유튜브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심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김은국, 박사님의 질문을 바로 대답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사실 AFP가 그동안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인식도 다른 통신사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은 더 진보적인 그런 통신사라고 보일 수 있는데도 여전히 이제 서구에 존재한다는 점, 그러한 것들이 이제 AFP의 이런 보도로 나타난 것 같고요. 저는 그보다도 이제 한상진 교수님과 같은 분을 또 이렇게 뵈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질문을 또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예, 생겨요. 뭐 뭐 그렇게 그것도 어려운 좋아요. 쪽은 아닙니다만 예,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께서는 한국 사회학자로서 오랜 경험과 통찰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만 해도 이제 제가 저희 학생들과 나이 차이 이제 많이 나다 보니까 지난 20년, 여 년 동안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제가 외국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항상 묻는 질문이 한류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라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 사람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의구심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예. 2003년, 2005년 이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뭐 싱가포르라든가 일본 사람들이 보는 한류는 금방 끝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기저에 있고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문화 수출의 경험도 없을 뿐더러 한국 그 문화라는 것은 그 특히 문화를 생산하는 국가의 오랜 어떤 경험과 문화적인 토양이 발전해서 지금 AFP에서는 이제 공장식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모든 총합의 결과물이 이제 문화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한 20년 전에는 그 사람들의 속들을 알면서도 그렇다고 기분 나빠하지 않으면서 뭐 5년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에는 한 10년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즘은 그래도 30년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우리 학생들한테는 한류가 결국 지속이 되고 발전하려면 같은 맥락에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적 민주화가
제도적으로 있고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확장이 되고 그 토양 속에서 문화가 발현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제가 교수님보다는 무척 일천하긴 하지만 제가 그래도 9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보면 거리에서 관찰하는 바도 그렇고 뭐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이제 뭐 직시하고 그런 면도 보면은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그 뭐랄까 근대성의 표출이라고 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태도, 인종차별적이지 않은 태도 이러한 것들이 90년대에 비하면 많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런데 예. 이제 물론 언론은 기본적으로 나쁜 걸 보도하는 게 좋은 것보다 나쁜 걸 보도하는 사건 사고를 보도하는 게 이제 언론의 기능이기도 하니까 한국 사회의 매우 못난 점들을 또 보도하는 경향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보면 한국 사회는 단순히 이제 K 디모크라시가 정치적인 그리고 반혁명적인 것을 이겨내는 그 힘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어떤 그 태도, 외국인을 만나거나 타인을 만났을 때 어떤 그런 태도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교수님께서는 음. 그러면 이제 90년대가 아니라 80년대, 70년대, 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한국 시민의 성숙도가 어떻다고 보시는지 한번 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이고, 예, 예. 아니, 저는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전 뭐 일종의 뭐 그동안에 중민 이론을 주창을 해온 사람인데, 이 중민 이론이라고 하는 게 뭐 양극으로 분해되지 않고 뭔가 자기 성찰적인 관점에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토양을 뭐 지향하고 가꾸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식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볼 때 결코 적지 않고 굉장히 광범하고 또 분명한 자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제 단지 이게 좀 더 멋있는 정치적인 방식으로 이게 결합이 돼서 그 정치를 움직이는 힘으로 작동이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좀 망설이고 있는 거죠. 이게 흔히 뭐 개딸이다 뭐 이러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시민 참여니까 그것도 좋은 현상이죠. 그러나 개딸이 뭐 민주당 정의 권력 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은 그렇게 또 민주적인 거나 공론이나 이것과는 거리가 먼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좋은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을 좀 멋있게 끌고 가는 어떤 정당 문화나 리더십이나라고 하는 것이 아직 좀 결핍된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한 기대는 있는데 또 뭐 그 주위에 있는 마침 뭐 민주당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은 뭐 딱히 또 그렇다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네,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그런 곤혹함을 저도 느끼고 있어요. 예. 네, 아까 AFP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AFP가 상대적으로 좀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데지만 프랑스 지식인 사회가 이런 그 대중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예. 네, 그래서, 이 한류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 프랑스의 고유한 어떤 문화적인 전통이 있어요. 이게 약간 고급 문화 전통인데 그게 상대적으로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의 영향을 뭐 받아서 AFP도 그런 작업을 했고 그렇게 보도할 때 어느 개인이 보도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가지고 공동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보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입장을 반영한 그런 보도였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지금 좀 다른 시각을 지금 발전시켜 가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발전시켜 가려고 하는 이 시각이 현재 뭐 진화하고 있는 K-팝 일반 또는 뭐 BTS와 아미의 관계를 좀 더 여유 있게 미래지향적으로 조명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AFP에 대해서 그렇게 뭐 연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논의를 위해서 한번 이제 뭐 제기를 해본 거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이 잠재력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많다, 이게. 근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결국 그 핵심이 우리가 개척은 최첨단 기술적인 역량과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우리의 문화적인 역량이 결합하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도 그것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게. 근데 두 가지가 지금 다 같이 결합되고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현재 이 BTS와 아미 관계 이런 것으로 막 드러나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래를 그렇게 우울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낙관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미래를 향해서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뭘 제시한다고 한다고 하면은 뭘 제시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BTS와 아미로 형성되어지는 오늘날 이 새로운 물결, 이 물결이 사실은 굉장히 한국적이면서도 고도로 첨단적인 것이고 세계적인 것이니까 이 안에 우리가 정말 잘 조명해야지 될 어떤 보석 같은 어떤 그런 것이 연탄한테 있다. 뭐 그런 느낌을 갈수록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이제 거의 10시가 다 돼가니까요. 우리 노명환 교수님께서 종합적으로 좀 정리하시고 마무리로 네.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노명환 교수님, 노명환 교수님 지금 잠깐 나가셨나요? 아니요. 아, 예. 노명환 교수님께서 한상진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10시가 가까워지니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교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한 교수님은 지금 82이세요. 한상진 네. 교수님. 선생님들 네. 아세요? 네. 그런데 이 열정이 어디서 나오실까요? 좀 하여간 그 비밀을 저희들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교수님 발표 들을 때 우리가 AFP의 어떤 비판 보도 내용은 이건 좀 게임이 안 된다. 오늘 한 네. 교수님 발표 내용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자신감 가지고 해갈 것이고 그런데 과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 어떤 체계 공유할 수 있고 또 같이 해갈 수 있고 하는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이렇게 같이 고민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즘 앞으로도 계속 많이 그동안 고민해 오시고 또 이렇게 정리해 오신 거 저희들하고 공유해 주시고 또 더 가셔야지 그냥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장을 더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김홍국 교수님 역시 세계적인 사회십니다. 어떻게 이런 사회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훌륭한 우리 교수님들이 계셔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심두보 교수님, 최효진 선생님, 우리 김영탁 선생님. 근데 한상희 교수님, 우리 김영탁 석사, 이 정도 훌륭하잖아요, 교수님? 그러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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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예.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좋은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아주,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이니까 하나의 도전으로, 뭐,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최여진 선생님한테서부터도 정말 많이 배웠고요. 그냥 제가 오늘, 뭐, 발제, 많은 것이 사실 이제 도와주셔서 오늘 발제를 한 건데, 저는 그냥 영어를 갖고 읽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한글로 돼 있으니까 발제하기 훨씬 쉬웠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떤 희망의 근거를 미래를 향해서 한국, 동아시아, 세계의 미래를 향해서 희망의 근거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건 간에 그리고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건 간에 하여튼 김대중 유산을 미래지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지식인 작업이 꼭 필요하다. 그냥 이걸 정치적으로 막 뭐 올리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좀 그걸 좀 내려놓고 좀 밑으로 내려와서 자료에 의해서
또 검증을 통해서 그 유산이 오늘의 현실과 또 내일의 한국과 동아시아와 세계의 미래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이런 노력은 굉장히 귀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그 큰 노력의 한 조그만 부분이었고, 그래서 하여튼 BTS와 김대중 어떤 탁견을 이렇게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했고, 또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그냥 공유한 거니까요. 그런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자. 그런 당부라고 할까? 부탁의 말씀을 또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같이 네. 참여하신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하고 아까 그 한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좀 칭찬의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분이 아마 박준원 선생님이실 텐데요. 이렇게 네. 한글 텍스트로 이렇게 아이, 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이렇게 네. 만드셔서 하고. 근데 저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돼요. 우리 한 교수님하고 박준원 선생님 같은 분하고 융합적인 발전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엄청난 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김홍국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럼 교수님 마무리해 주시죠. 최종적으로 예, 오늘 네. 모든 발표자 선생님 그리고 패널 선생님 그리고 함께 하신 모든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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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탁 씨,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아주.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